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에 대해서 정보보루과 자료구조론 수업을 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료구조론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달달노트를 이용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 앞서 제가 이제 2단계인 요약 정리, 그 다음에 기출풀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을 먼저 수강하신 분들은 저희 어떤 수업 스타일 뭐 이런 거 등등 어느 정도 알 텐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요약 어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그런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이제 참고로 조금 판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일단 노트를 이용해서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달 노트는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을 이용해서 일단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학원에서는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그 다음에 기출풀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모든 경우에 이제 비슷하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대비를 해서 이제 막바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실전 연습 이제 특히 자료구조론 같은 경우 시간 싸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실전 훈련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자료구조론에서 이론 수업은 여러분들은 일단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자료구조론이 어떤 7급 시험에서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대학교 2학년 때 과정에 자료구조론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학년 과정에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기초적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업은 대충 알아요. 근데 실전에 갔을 때는 본인이 아는 것을 충분히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과정은 어떤 기본이 되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것도 나왔는데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일단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자료구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일단 좀 파악하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달로를 통해서 일단 지금 이제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풀이 일단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정보보론과 그 다음에 자료구조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잡으라고 일단 줄여서 하게 되면 정보는 이제 범위가 이제 계속 뭔가 이제 확장되고 새로운 경향이 계속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자료구조는 전통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는 조금 엄격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한 4, 5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구조론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나왔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추가로 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했을 때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구조론만이 아직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문제. 그래서 약간 깊게 파고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보보론과 정보보직, 전산개발과 정보보직 이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어떤 C 언어나 그다음에 파이썬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깊게 파고든다든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구조론 같은 경우는 정보보론 같은 경우는 기출이 어느 정도 반복을 하지만 그에 반해 자료 구조론 같은 경우는 90에서 95% 정도가 기존 기출과 유사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90, 95% 정도 유사하는데 조금만 바꿔놔도 조금 이거를 좀 풀기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합격하신 분과 이제 합격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점을 조금 봐야 되는데 떨어지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료 구조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갖고 못 풀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전혀 막 생소하고 막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손을 못 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응용의 한계야. 제가 이제 그 공식이라든지 어떤 개념 이것이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응용의 한계는 조금만 다르게 나오더라도 약간 뭔가 알 것 같은데 조금만 바꿔놔도 이 내용을 못 푸는 겁니다. 그거는 개념과 이론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론 수업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이 앞에 갈수록 일단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 공무원 시험에 맞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하나. 그래야 이 부분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 개념이 뭔가 응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제가 봤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은 어떤 훈련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 가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일단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가 일단 통해서 시간 엄청나게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할 문제는 또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문항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문제 때문에 뒤 문제 다 못 맞춘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적당히 시간 배분하는 이런 훈련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다 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조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을 많이 좌우하게 되죠. 이 부분에 일단 했을 때 특히 여기에서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훈련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정 부분은 한 0.1초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일단 테크닉 같은 것도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응용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일단 접근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특히 이제 한국 스타일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문항부터 먼저 빨리 보고서 이제 문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첫 번째 지금 이제 2단계인 요약 달달로또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요 과정이 지금 진행은 제가 이제 이론 수업에서 이제 여기도 일단 이전에 비해서 일단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기출 소스 코드 분석 같은 거를 통해서 제가 그 정도의 소스 코드는 거의 반복적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야 실전에서 조금만 바꿔놨는데 빨리빨리 일단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약 정리에서는 그런 기출 소스 코드까지는 일단 다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론 수업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일단 다 정리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만 충실히 일단 예습하시고 일단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고지의 분류.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료 구조는 어떤 전체 학습 구조와도 일단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5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뭐 이런 거 등등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빈노트를 통해서 일단 판서를 통해서 일단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기 이제 여백이 조금 있죠. 이런 공간에 여백에다가 일단 뭐 판선한다든지 적당히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단권화 시키는 게 일단 좋죠. 자, 그래서 먼저 자료 구조의 데이터 분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는 크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전체 학습 구조예요. 크게 보게 되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형과 비선형은 우리가 이제 1대1로 매핑이 됐느냐 아니면 1대 다로 매핑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떤 선형이냐 비선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선형 구조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 배열하고 배열, 그 다음에 링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요. 그에 반해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트리하고 이제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배열은 우리가 이제 배열을 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한번 그려보게 되면 배열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6개 공간에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이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그래서 배열의 구조는 여기에는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1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런 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배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그 데이터가 A, B, C, D, E, F 이런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열은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그 바로 처음 스타트해서 일단 뭐 이렇게 그 접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 네 번째 그 A 그 4 있는 그 G 값 이 값을 요 값을 G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먼저 이 2를 일단 탐색을 해야 되겠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G로 이렇게 바꿔요. G를 이렇게 바꿔갖고 이제 검색하고 일단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단 효율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에 근해서 이제 그 장점은 배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물리적 연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연속성. 그러니까 배열이 선언되면 메모리에 일단 이렇게 그쭉 일정 공간을 일단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리적 연속성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링크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닌 먼저 여기도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히 우리가 이제 그 링크 리스트 보게 되면 링크 리스트는 헤드를 가지고 있어.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가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이런 그 노드를 일단 딱 가리키고 있어요. 데이터와 링크가 있고 그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면 이렇게 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널을 일단 그 끝이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줘야겠죠. 널이고 그 다음에 얘가 헤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를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그 계속 이어 가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 링크 리스트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이 배열은 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링크 리스트는 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 연속성.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메모리에는 일정 공간을 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그 다음으로 뭔가 이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컴퓨터 메모리상에는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 연속성이냐, 그 물리적 연속성이냐, 요 차이점을 일단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그 특징이 검색이 효율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수정연산이 일단 그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삽입이나 삭제는 그에 반해서 효율이 좀 떨어져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예를 들어 여기 이 값이 뭔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뭐다? F 있는 걸 일단 쭉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의 어떤 이 시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다? 이것이 이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가 일단 효율이 안 좋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록 밀도 측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이 없죠.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이 링크 리스트는 이제 그 데이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링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배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라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메모리에 이렇게 딱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약속된 규칙에서 딱딱 이렇게 찾아가는 스타일로 일단 되어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링크 리스트는 검색 연산이 조금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링크 리스트가 한 100개 있어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으면 뭐다? 제일 끝에 있으면 그걸 쭉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에서부터 뭔가 찾아 들어간다 했을 때 검색 일단 효율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수정 연산이 또 찾아 들어간 다음에 수정한다. 이것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삽입 삭제. 이거는 효율이 좋아요. 삽입 삭제는 좀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삽입 삭제는 수험생들이 많이 묻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번째에 그 제일 뒤에 뭔가 삽입을 한다. 이렇게 쓸 때는 쭉 이렇게 탐색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가정이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것을 진행하게 된다.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그 전제 조건하에 뭐다? 이거를 삽입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密도는 뭐다? 상대 배열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여기는 추가로 이런 링크 부분이 일단 그 메모리 일단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트리는 보통 얘가 이제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를 그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죠.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 부분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래프는 사이클을 허용해요. 사이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노드가 한 4개 있다. 4개 있다 했을 때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사이클을 이렇게 형성하죠. 이런 뭐 일단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프는. 그래서 크게 보면 선형구조, 비선형구조에 각각 배열과 링크리스트, 그 다음에 트리와 그래프 이런 걸 우리가 자료구조로 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다시 이제 그 교재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물리적 연속성, 그 다음에 그 검색 연사, 기록密도, 그 다음에 수정, 뭐 삽입 삭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이런 배열과 연결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거. 자, 실제 구현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스테큐 데크.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뭐다? 이제 배열하고 그 다음에 링크 리스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한다는 거죠. 스테큐 데크. 그래서 이제 배열과 연결 구조, 링크 리스트 이런 거 부분이 우리가 뭐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학습할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 다음 두 번째 AD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별 3개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는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자료 구조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추상 데이터 타입. 그래서 우리가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클래스와 조금 많이 유사한 면이 없잖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와 조금 유사한데,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 하게 되면 객체 지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 클래스는 뭐 C++ 같은 경우는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형에 접근하는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상 데이터 타입을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제일 좋은 건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추상 데이터 타입 예시예요. 추상 데이터 타입 예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내추럴 넘버. 그래서 0에서 이제 뭐 시작해서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불리. 만약에 if x 뭔가 이제 제로인지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x에 뭔가 값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1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return 이제 만약에 뭐 1이 if x가 뭐가 있다. 뭐 1이다. 그러면 0이 아니죠. 그러면 얘가 이제 false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true를 반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x와 y가 일단 동일하다 했을 때는 뭐다? 이것이 일단 뭐 true냐, false냐. 그다음에 successor는 그 다음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return x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분히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의사 코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입니다. 특정 언어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잘 보셔야 되는데, 추상이란 어떤 물체나 어떤 그 현상을 이걸 중요한 특징만을 추출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다? 중요한 특징만을 추출해서 표현한 걸 우리가 AD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란 말을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제일 많이 표현해서 나온 것이 객체의 명세와 객체의 명세와 객체에 대한 연산에 대한 명사가 객체의 명사와 그다음에 연산에 대한 명사가 객체의 표현과 연산의 어떤 그 구현으로부터 분리된 그 데이터 타입.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명세, 그다음에 객체에 대한 연산의 명세가 이런 표현과 연산의 구현으로 구현. 이거 구현이라는 것은 약간 구체화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과는 뭐다? 이런 구현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데이터 타입이다. 이런 어떤 ADA의 패키지, C++의 클래스 개념 이런 것까지 많이 유사하다. 참고를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수행 방법을 기술할 필요가 없이 수행 방법을 일단 기술할 필요가 없이 수행 방법 구체적으로 일단 기술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 없이 단지 수행 기능만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단지 수행한 기능만을 함축적으로 이것을 나타낸다는 뜻으로서 이 내부적 표현이나 그다음에 구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일단 굳이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의 독립적이다. 이런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현의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추상적 자료형과 그다음에 자료 구조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내부 이런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와 연산, 데이터 연산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ADT가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고리즘 별 3개 주세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일단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데이터직에서 일단 있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론인데, 어찌 보면 알고리즘가 이제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좀 보시면 돼요. 실제 책도 보게 되면 알고리즘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자료 구조론 어떤 정해져 있는 부분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로슨 자료 구조론 이석호 교수님이 집필한 교재 같은 거를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이 이제 100%다 출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책이 조금 더 두꺼운 책도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범위가 계속 확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과 제가 이제 자료 구조는 겹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특색은 좀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자료 구조론이 상당히 깊게 파고든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나 먼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알고리즘이란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어떤 유한집합이며,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이거 가장 정확한 해설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떤 수행 과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일단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추상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반면에 알고리즘 뭐요?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 아까 봤죠? 이런 걸 처리합니다. 그 반면에 프로그램은 완전히 잘 정리된 데이터 타입만 일단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판되는 그런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거 계속 오류가 있다든지 시장에서 어떤
외면을 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정의된 그런 그 데이터 타입마다 정의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뭐 자연어나 뭐 흐름도 그다음에 의사코드 같은 게 일단 많이 사용되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본 사례도 약간의 의사코드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요구 조건, 이건 중요합니다. 요구 조건. 자, 먼저 입력은 우리가 이제 그 몇 개 이상, 최소한 0개 이상, 0개도 가능해요. 얘를 엔터를 딱 쳤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의 결과, 적어도예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은 일단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입력 없더라도 일단 나와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유한성인데요. 이 유한성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유한성. 알고리즘 명령대로 수행하면 어떤 경우에도 한정된 수의 어떤 단계 뒤에는 뭐다? 반드시 뭔가 이것이 종료돼요. 계속 무한루프를 타면 안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은 이제 무한루프 같은 것도 있죠. 유한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성,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요 정도만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어떤 분석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작업 수행량,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어떤 수행횟수. 그래서 이 수행횟수는 이 우리가 이제 그 최선은 우리가 이제 베스트 케이스죠. 베스트 케이스에서 보통 오메가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최악은 비고, 그 다음에 평균은 그 세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알고리즘의 그 공간 복잡도 뭐 그 시간 복잡도 할 때, 시간 복잡도 따질 때 이런 부분을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단 그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하고요. 기타 이제 그 점유 공간의 크기, 그 다음 단수성, 정확성, 뭐 최적성 이걸 일단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그 복잡도.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 복잡도. 자, 이것은 그 복잡도 성능 분석. 자, 이거는 별 3개 주세요. 먼저 개념을 일단 그 봐주셔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 중에 이제 정무적 표기법은 별 5개입니다. 이거는 개념까지 일단,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용까지 일단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 성능 분석을 보게 되면, 자, 프로그램 성능은 그 실행 시간,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을 이것을 그 평가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실행 시간이나 이런 거 일단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 시간은 작업 시간에 완료까지 그 걸리는 시간으로서 짧을수록 일단 성능이 우수하다. 빨리 뭔가 처리하면 일단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의 점유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어떤 자원의 양, 그래서 메모리 그 사용량 같은 경우도 이것이 적은 것이 일단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작성된 프로그램의 어떤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로 이것을 일단 분류합니다. 2개를 일단 따지죠. 근데 여기에는 뭐 시간 차원 복잡도 이런 건 없어요. 차원 복잡도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시험도 한번 나온 사례였는데 차원 복잡도는 없어요. 이런 건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일단 이거는 조금 정리하고 일단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뭐다?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푸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 데이터 구조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앞전에서 봤던 우리가 이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런 거죠.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런 거 등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선형은 우리가 이 자료가 1대1로 매핑이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비선형은 1대 다예요. 1대 다. 이런 식으로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게 보게 되면 이거 알고리즘의 그 복잡도 문제를 풀 때 이런 것을 해결할 그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복잡도하고 측정할 때 공간 복잡도하고 그다음에 시간 복잡도가 있다겠어요. 차원 복잡도 이런 건 없다겠죠. 자, 공간 복잡도는 그 필요한 어떤 메모리 양이에요. 필요한 메모리량.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로는 2차 기억 장치나 그 하드디스크 이런 걸 딱 까지는 딱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모리에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이런 것만 일단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복잡도는요. 명령의 어떤 실행 횟수, 명령의 그 실행 횟수. 이 실행 횟수는 보통 우리가 스텝이라고 해요. 몇 스텝을 해서 종료되느냐 이런 걸 딱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공간 복잡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가 예를 들어서 복잡도 일단 공간 복잡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낮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얼마 안 써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공간 복잡도가 좀 낮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간 복잡도가 조금 높아요. 메모리를 좀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간 복잡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찌보면 둘 다를 만지거나 이 두 개를 이 둘 다를 만지거나 이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조금 없잖아 어려요. 동시에 낮추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 복잡도는 조금 메모리를 쓰지만 시간 복잡도는 낮춘 대표적 정렬 중 하나가 합병 정렬이 있습니다. 이 합병 정렬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정렬할 때 이것을 일단 다루게 되는데 합병 정렬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리 정렬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리 정렬이 아니에요. 정렬이 아니다. 제자리 정렬. 제자리에서 전부 다 해결하지 않고 약간의 추가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약간의 추가 공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약간의 추가 공간을 쓰지만 시간 복잡도는 낮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의 어떤 할 때, 정근적, 이 뒷부분에 좀 나올 건데, 정근적 표기법 일단 세 개를 우리가 살펴봐요. 정근적 표기법에 세 가지 나오게 되는데, 정근적 표기법에 세 가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 어떤 이제 최대 시간에 뭔가 끝났다는 거야. 베스트 케이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오메가를 합니다. 오메가. 그래서 이거는 이 하한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까지 있을 수 있어요. 워스트 케이스.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는 보통 세타.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는 비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각각에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한을 얘기하고요. 얘는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한을 얘기해요. 상한.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시험은 이제 베스트, 에버리지, 그 다음에 워스트, 이것은 다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건 에버리지와 워스트 케이스, 이것이 일단 많이 자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최악의 가정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근적 표기법이 일단 나오게 되고요. 이런 정근적 표기법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떤 차수 뭐 이런 거 등등 했을 때, 차수를 했을 때 뭐 2차가 3차가 이제 2차와 3차가 비교한다고 했을 때 3차가 당연히 일단 어느 정도 값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어떤 수행시간이 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시간 복잡도를 보게 되면
시간 복잡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간 복잡도는 이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일단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어떤 추상적인 실행 시간을 얘기합니다. 실행 시간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이루는 명령어들이 몇 번이나 실행되는지 그 실행 횟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돼요. 실행 횟수에 의해서 이 실행 시간이 일단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시행 시 사용되는 기본 연산의 빈도수를 차수로 얘기해요. 이 차수라는 건 2차식이냐 3차식이냐 n제곱이냐 n3식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공간 복잡도는 뭐다? 메모리 양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그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정근적 표기법은 일단 크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 중에 일단 그거 보게 되면 일단 기본 개념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고는 자, 보통 FN과 CJN 있을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FN식은 CGN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 비고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는 정근적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정근적이라면 근사적으로 일단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비고는 어떤 식의 최고차수의 어떤 최고차수의 상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충분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fn이 cj, 인 조건을 만족하는 두 양의 상수, c와 n0가 준다면 우리가 이거를 fn은 b고 gn을 일단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오메가는 fn식이 거꾸로 어떻게 된다? CGN보다 더 위에요. 더 위에. 그러니까 위 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차수의 하한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 최고차수의 어떤 하한을 나타낸다. 그래서 FN이 모든 FN이 CGN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두 양의 상수 C와 N0가 준다면 이거를 뭐다?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메가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은 세타는 평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평균은 자, FN이 CGN2보다는 잠깐만요. 표가 잘못됐네요. 자, C1GN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C2GN보다는 적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감싸는 형태가 일단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C1GN보다는 FN이 크고 그 다음에 C2GN보다는 적은 거예요. 이런 식을 조건을 만족하는 세 양의 상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뭐다? 세타 GN이라고 일단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근사식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근적 표기법은 상한, 하한, 평균을 일단 나타날 수 있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의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일단 분석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B고 오메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F에 그 다음 CJ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식이 이런 게 있다 가정해보죠. N제로 잠깐만요. 자, 어떤 소스 코드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B고 N 제곱이냐 이런 식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 1을 분석해 보니까 N 제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스텝 2를 분석하니까 N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문을 두 번 썼어요. 포문을 두 번 써서 이제 루프를 일단 돌렸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제 스텝 1은 포문을 두 번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텝도는 폼은 한 번 썼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일단 딱 했을 때, 자, 이번에 B이고 N제곱으로 일단 표현할 수 있느냐? B이고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B고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상한이라고 얘기했죠. 상한. 그래서 FN이 CGN보다, 적거나 같다겠죠. 적거나 같다. FN이 CGN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것이 일단 식을 만족하는지, 일단 한번 봐봐야 되는데, 자, 해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n제곱 플러스 n. 자, 이것이 cn제곱. 이 부분을 우리가 fn이라고 일단 가지고 있죠. fn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cgn이야. cgn.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것을 만족하는 c와 n제로가 존재하냐. 그랬을 때 c가 2다. c가 2다. 2라고 했을 때 n제곱 플러스 n이 2n제곱보다 2n제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일단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된다는 거죠. 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c와 n제로가 존재하면 얘는 b이고 n제곱으로 일단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게 됩니다. 얘는 참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식을 좀 이렇게 있다가 되죠.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얘를 b고 n로 쓸 수 있느냐. 자,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에서 n제곱 플러스 n을 cn 이런 식이 이런 c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c가 존재하느냐, 이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커진다 했을 때는 이 c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식보다는 적당하게 했을 때는 이것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false가 되죠. 틀렸다는 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바꿨다. n제곱 플러스 n에 이번에는 오메가 n으로 했다. 자, 오메가는 우리가 뭐라 했죠? 얘는 하한을 얘기한다 했어요. 하한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단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n 이것이 cn 부등호의 방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c가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에 따라서 true, false가 약간 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B고, 자, 이 부분은, 자, 왼쪽 수식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수식이랑은 여기서 FN식이야. 이거를 쓸 때 얘가 true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본 거죠. 자, 왼쪽 식이 n제곱 플러스 n의 b고 n제곱이야. 그래서 왼쪽 수식보다 요 n제곱이 더 크면은 이 부분이 이건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n3승에도 그거 돼요. n3승에도 이것은 참이 됩니다. 왼쪽 수식보다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오메가 하한을 제시한다 했는데, 이 오메가는 왼쪽 수식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 된다는 거야. 왼쪽 수식보다. 지금 여기서 그렇죠? 지금 여기가 지금 대표로 그래요. 지금 이 식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지금 참인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거 참인데, 왼쪽 수식보다 n이 더 적죠. 작거나 같으면 이것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우열을 일단 판정해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이 스텝 1이 크냐, 스텝 2가 크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b고 n제곱.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n제곱과 n, 얘가 더 우예요. 이쪽이 열이에요. 우열을 판정하는 거. 열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쇠가 되는 이 부분은 뭐다? 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n제곱 있으면 n은 일단 무시한다는 거죠. n제곱을 이렇게 쓰면 일단 무시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일단 우리가 이제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스텝 1은 n제곱, 스텝 2는 n이에요. 그러니까, 스텝 1에 식 1이 있고, 그 다음에 식 2. 홈은 여기는 2번 쓰고, 이거 한 번 썼다 했을 때, 한 번 쓰고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가 이렇게 오면은 뭐다? 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열이 이렇게 온다? 얘는 폴스가 된다는 거. 열이 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열을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열을 판정합니다. 우열을 판정하는 거. 우열을 판정하게 되는데, 우열 판정법이 제가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한 3가지를 일단 좀 제시를 해요. 자, 우열 판정법. 이 부분을 일단, 우열 판정법이 그래서 나오죠. 뭐가 더 크지? 많은 숫자가 지금 보면, 일단 직관적 판정법. 이제 이거는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일단 좀 많이 있습니다. 직관적 판정법. 하나 얘가 이런 거야. n제곱이 n보다 크죠. 이런 걸 일단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열을 일단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게 되면, b고 1, 그 다음에 b고 루트 n, b고 로그 n이죠. 로그 n, b고 루트 n. 그 다음에 b고 n. b고는 일단 다 생략할게요. 그냥 숫자로 좀 쓸게요. 숫자로. 그래서 얘가 이제 1, b고 1, 그 다음에 로그 n. 로그 미수가 이제 뭐냐. 이거는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루트 n.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n 로그 n. n제곱. n 3승. 이런 쭉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n승,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쭉 봤을 때, 이쪽이 이쪽이 열이라는 거야. 여기 이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이야. b구 1은 이 입력값과 무관한 일단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야. 이 특징은 입력값과 무관하게 시간이 일정하다. 이거를 b구 1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n이 예를 들어서 n이 1이냐 n이 이제 100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수행 시간 1초 걸리는 거. 여기도 1초 걸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b구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b구 n이다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선형적으로 일단 증가하죠. n이 10일 때는 20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2번 더블로 n이 20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이것이 40초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b구 n 이런 식을 일단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b구 n이라고 일단 표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 정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적용을 합니다.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책. 우리 자료구조는 거의 고등학교 책을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 자, 이런 것을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분모의 식과 분자의 식을 각각 미분했을 때 1식과 2식을 미분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갖고
해서 일단 판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2의 n제곱 플러스 3 다음 6의 n제곱 플러스 뭐 4가 있다 가정해보죠. 자, 이들의 그 특징은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얘를 높이딸 정리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뭐다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2n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하니까 4n 그 다음에 12n이 나왔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다? 이것이 3이 됐어요. 3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1보다 크면 이 부분이 1보다 크면 분자가 크다. 분자가 크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으면 이것이 이제 분모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분자가 크다는 말은 우라는 거죠. 우성이라는 거. 그래서 분자가 우성. 우. 여기는 분모가 우예요. 여기는 지금 같으면 뭐다?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6n 제곱 플러스 4가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 우열을 판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높이딸 정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n 루트 n하고 로그 n이 뭐가 큰지 이것을 시험장에 가면 딱 뭔가 필이 안 온다. 그랬을 땐 바로 이렇게 해보는 거.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때요. 루트 n하고 로그 n 뭐 상용 로그나 이제 자연 로그인지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n이 무한될 때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 루트 n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n분의 2 루트 n이죠. 여기서 루트 n 루트 n이니까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루트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결국에는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기 때문에 뭐다? 뭐가 더 크다? 이쪽이 우고 이쪽이 열은 거죠. 부모가 크니까 1보다 적은 0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까 그래서 뭐를 여기서 로그 n과 루트 n 이렇게 일단 순서를 일단 이렇게 뭐 이게 일단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난다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율 판정법이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만 일단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이론 수가 아니면 좀 깊게 설명드렸는데 이석구 교수님 책 중에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것만 일단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좀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제가 n의 1.001승 더하기 n 로그 n 했을 때 세타 n의 1.001이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참이 됩니다. 참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이 우열이라는 거야. 세타든 비고든 이제 큰 값이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비교했을 때는 이것이 n의 1.001을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까지 한 세 가지 우열 판정법을 통해서 정근적 어떤 표기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